아마도 옛날 고려장을 당한 노인의 심정이 이처럼 막막하고 외로웠을까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짜기, 햇볕 한 줄기 들지 않는 굴 속에 늙은 어머니를 업어다 놓고 며칠간 연명할 물과 음식을 넣어준다고 했죠. 버림받은 늙은이는 되도록 오래 목숨을 부지하려고 음식과 물을 극도로 아낍니다. 하루에 물 한 방울, 밥 한 숟갈, 그러면서 자나 깨나 귓바퀴는 밖으로 열려 있죠. 혹시나 식구 중 누군가가 다시 데리러 와주지 않을까 바라며 효심 깊은 아들이 죄책감에 못 이겨 혹은 밥상에서 언제나 할머니 무릎에 앉아 밥을 먹던 손주가 할머니 어디 갔어요? 하면서 몇 날 며칠을 울고 찾아서 견디다 못해 지게를 지고 찾아오지 않을까 말입니다. 지는 입 부는 바람 소리에도 노파는 애비냐? 하고 소리치며 굴 밖으로 고개를 내밉니다. 그러나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찾아오는 이는 없고 먹을 것은 점점 줄어들며 마지막 물 한 방울이 떨어지기 전에 죽기만을 바라지만 모진 목숨은 쉽게 끝나지 않고 이제 정신마저 흐려집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동행입니다. 오늘 사연은 슬아의 자식 셋을 둔 70대 최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을 통해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 조금 불편하고 쓸쓸하시더라도 2년만 기다려주세요. 그저 넉넉 잡고 2년이에요. 일이 잘 풀리면 그 전에라도 돌아올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2년 전 제 아들은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도 자주 오고 한 달에 최소 한 번은 편지도 받았습니다. 매번 전화가 오면 저는 비싼 국제 전화 요금을 아끼라며 차라리 편지로 보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사실 편지가 더 자주 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전화는 아들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정답고 또 젊고 활기찬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좋기는 한데 편지처럼 두고두고 되풀어 읽어볼 수 없어 아쉬웠죠. 그러자 아들에게선 마치 제 당부 때문이기라도 한 듯 점점 전화 거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신 편지가 잦아지진 않았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편지마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아들 목소리 들어본 지도 반년이 가까운 듯합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한숨을 삼키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방은 집 한 귀퉁이에 따로 난 나무문을 열면 손바닥만한 부엌이 있고 그 안에는 부엌보다 조금 더 큰 방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문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두 공간에는 전기기구와 깔끔한 세간들이 잘 정돈되어 있으며 창가에는 예쁜 커튼이 걸려 있어 어느 젊은 부부의 아기자기한 살림방 같기도 합니다. 아들네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2년 동안 집을 비워둘 수도 없고 미국에서 임시로 살 집을 빌리는 비용도 필요하니 안채를 내놓아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겹방에 새들었던 사람들을 내보내고 거기에 임시로 거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쓰던 세간살이 중에서 적당한 것을 골라 제가 겉방에 혼자 지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두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새를 주었던 때에는 새마을 보일러로 난방을 하다가 안채에 기름 보일러와 연결하여 기름값만 내면 자동으로 난방이 되도록 고쳐두었습니다. 아들이 생활비는 매달 은행으로 붙여드리겠다고 했을 때 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늙은 게 먼 낯선 땅까지 따라갔다 올 건 뭐 있니? 괜히 너희들 짐이나 될걸. 새든 사람도 주인이 하나는 남아있어야 집을 더 깨끗이 쓸지 모르니 겸사겸사 집이나 보고 있으련다. 혼자 있기 정 쓸쓸할 땐 태안이나 정한의 집에 가 잠시 있다 오면 될 게 아니냐. 태안이는 둘째 아들네 큰아이였고 정한은 고명딸 선희의 어린아이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네가 미국으로 떠난 직후만 해도 저는 아들이 안채에 새를 둔 줄 알았습니다. 비록 사정상 겹방을 거쳐 할 망정 주인은 제 자신이라 믿어 정원의 핀 장미꽃도 서슴없이 꺾어다 방에 꽂아놓곤 했었죠. 그렇지만 아들네가 미국에 간 지 서너 달 만에 그 반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만리장서를 보내온 것입니다. 그처럼 길고 간절한 편지를 보내온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친애하는 어머니, 오랜만에 편지를 드리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만 이번에는 가슴 아픈 고백을 드려야 할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선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선 자금이 절실했고 이를 마련하기 위해 결국 우리 집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릴 때 정말 많이 고민했지만 다른 방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야 했지만 어머니 혼자 남겨놓고 떠나는 마당에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입 밖에 내었겠습니까?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2년 후에 귀국하는 대로 집을 다시 사들여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께서 너무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어머니만큼은 저를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동생들에게 알리지 말아주세요. 상황이 정리되고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올 때까지 비밀로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용서를 빌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호소하는 편지였죠. 처음엔 정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곧 마음을 돌렸습니다. 아들이 낯선 나라에서 겪어야 할 어려움을 생각하니 이해가 가더군요. 지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땅에 가서 사업을 벌이려니 고초가 오죽할까. 우리나라에서도 몸만 조금 움직였다고 하면 드는 게 돈인데 식구까지 끌고 남의 나라에 가서 저희 먹고 입고 살면서 사업까지 하려면 그야말로 돈을 삼태기로 퍼날라도 모자랄 판이 아닌가요. 그런데도 애미 생활비를 꾸준히 보내는 아들이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2년 후에는 이 집을 다시 사겠다고 하니 그런 걸 굳이 동생들한테까지 까발려 본인도 없는데 이런저런 말이 나오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정원에 꽃이 피어도 먼발치로 바라보기만 할 뿐 감히 한 송이 꺾을 생각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가끔 할머니, 꽃 좋아하시잖아요. 왜 요새는 방에 꺾어다 꽂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봐도 저는 그저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앞마당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고 어서 빨리 시간이 흘러 2년이 지나가기를 바랬죠. 어느새 그렇게 2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들네는 돌아오지 않았죠. 사업이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아 시일이 조금 지체되겠다는 편지만 받았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간혹 둘째 아들 그리고 막내딸이 형이 그쪽에 아주 뿌리박고 살 작정이 아니냐고 할 때면 그런 소리 말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마음으로나마 형의 사업이 잘 되기를 빌어주지 못하고 그따위 소리를 하냐고 역정까지 내었죠. 며느리가 두어 달에 한 번씩 보내던 몇 줄짜리 안부 편지조차 끊긴 지 서너 달이 되었지만 은행으로 보내주는 생활비는 조금 지연되더라도 어김없이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는 생활비마저 보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네 혼자 살림이기도 하고 되도록 안 쓰고 모은 덕에 저축이 조금 있어 한두 달 생활비가 끊겼다 하더라도 당장 곤란할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돈에 쪼들리면 그럴까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설사 생활비가 아주 떨어진다 해도 걱정스럽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에는 둘째 아들도 있고 딸도 있기 때문이죠. 다만 미국 간 첫째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만이 궁금했습니다. 자기 엄마 생활비도 못 보내주는 게 죄스러워서 전화도 못하나 싶어 더 안쓰러웠죠.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혼자서 애미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속으로 되뇌면서 전화기가 혹시나 고장이라도 났을까 싶어 공연히 들었다 놓기도 하고 신주 딴지 모시듯
아침 저녁으로 마른 걸레질로 윤을 내보았지만 그 무정한 전화벨은 좀처럼 울리질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둘째를 시켜서 전화를 걸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안 그래도 형이 아주 그쪽에서 살 모양이라느니 어쩌느니 하는 판에 나까지 궁금해하는 눈치를 보였다간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겁이 났습니다. 생활비도 제대로 못 보내주는 형편인데 국제 전화 걸 돈이 있겠나 싶어 이제 전화 쪽은 아예 단념했죠. 대신 하루에도 몇 번씩 편지가 왔나 살폈고 어디 갔다 올 때마다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편지함을 열어보곤 했지만 번번이 허탕이었습니다. 할머니, 편지 온 거 없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대문 옆 편지함에 손을 넣어 한참을 뒤적거리자 집 주인 민수 엄마가 말했습니다. 전자 개폐기로 문을 열어준 그녀가 현관 문틈으로 나를 바라보며 딱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후 나오자마자 편지함부터 열어본 걸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되도록 남들 앞에서는 아들 편지를 기다리는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왕 시골 가신 김에 한 며칠 더 계시다 오시지 그랬어요? 민수 엄마가 물었습니다. 민망함을 뒤로하고 멋쩍게 웃으며 현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출가 외인이 친정 제사에 가서 이틀 밤 잤으면 묻어나지 뭐. 민수 주려고 가져온 것들이에요. 이거나 좀 드셔보셔요. 아유, 들고 오기 힘드신데 저희 주실 것까지 따로 싸오셨어요. 민수 엄마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서 내가 건네주는 보따리를 받았습니다. 난 훌렁해진 보따리의 무게만큼 마음도 허전해진 채 집 모퉁이를 돌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기야 친정 옳게도 말했었죠. 어차피 집에 가봐야 반겨줄 사람도 없는 터에 자기랑 같이 간담이나 하면서 며칠 더 쉬다 가라고. 가면 반년 뒤에 어머니 제사 때나 다시 올 거 아니냐고. 그런 올케의 간곡한 권유를 뿌리치고 온 것은 오로지 행여나 이 사이에 아들에게서 편지나 전화가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멀거니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 손녀들이 찍혀 있는 사진은 아들네가 미국에 가서 보내준 것입니다. 그 사진 속의 아이들은 미국에서 가장 큰 놀이터에 놀러가서 찍은 사진인데 커다란 생쥐 옆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웃고 있었죠.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게 아이들이라 사진 속 아이들도 이제 많이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동안 아이들 사진을 바라보다가 저는 한숨을 길게 쉬고 방바닥에 팔베개를 했습니다. 막막하고 외로웠습니다. 봄이라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더운 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기름 보일러 방은 해질 무렵이 제일 고약하게 으스스하고 썰렁합니다. 방이 썰렁하니 한층 더 막막하고 외로웠습니다. 아마도 옛날 고려장을 당한 노인의 심정이 이처럼 막막하고 외로웠을까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짜기 햇볕 한 줄기 들지 않는 굴 속에 늙은 어머니를 업어다 놓고 며칠간 연명할 물과 음식을 넣어준다고 하였죠. 버림받은 늙은이는 되도록 오래 목숨을 부지하려고 음식과 물을 극도로 아낍니다. 하루에 물 한 방울, 밥 한 숟갈 그러면서 자나깨나 귓바퀴는 밖으로 열려 있습니다. 혹시나 식구 중 누군가가 다시 데리러 와주지 않을까 바라며 효심 깊은 아들이 죄책감에 못 이겨 혹은 밥상에서 언제나 할머니 무릎에 앉아 밥을 먹던 손주가 할머니 어디 갔어요? 하면서 몇 날 며칠을 울고 찾아서 견디다 못해 지기를 지고 찾아오지 않을까 말입니다. 지는 잎 부는 바람 소리에도 노파는 애비냐? 하고 소리치며 굴 밖으로 고개를 내밉니다. 그러나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찾아오는 이는 없고 먹을 것은 점점 줄어들며 마지막 물 한 방울이 떨어지기 전에 죽기만을 바라지만 모진 목숨은 쉽게 끝나지 않고 이제 정신마저 흐려집니다. 아, 죽기 전에 손주의 재롱을 한번 보았으면 원이 없을 텐데. 나도 모르게 눈가가 축축해지는 걸 느끼고 쏘스라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문에 걸렸던 저녁 햇살이 사라져 방 안은 굴 속처럼 어둡습니다.
저는 굴속이 아니란 것을 확인하려는 듯 서둘러 전등 스위치를 올리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까지 생활비 한두 달 끊어졌다고, 바빠서 편지를 자주 못 보낸다고 어른답지 못하게 오두방정을 다 떨고 있었죠. 그 자식만 내 자식인가? 아들 둘 딸 하나 삼남매가 든든히 울타리를 쳤는데 그런 생각과는 달리 가슴속은 다 파먹은 항아리 속처럼 허전하기만 합니다. 안채 마루 쪽에서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옵니다. 현관문 여닫히는 소리도 납니다. 민수 아버지가 회사에서 돌아온 모양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밥을 먹겠죠. 저도 모르게 그쪽을 향해 귓바퀴를 세웠습니다. 한때 저 자리는 제가 아들 며느리의 시중을 받으며 양쪽의 손주들을 거느리고 밥을 먹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 자리를 남에게 빼앗기고 식구들마저 제 곁을 떠났습니다. 아물아물 흐려지는 제 눈앞에 식구들을 거느리고 밥을 먹던 제 모습이 선이 떠오르자 귀에는 그릇에 음식을 퍼담는 소리, 까르르 웃는 손자들의 웃음소리, 입맛을 다시고 숟가락질하는 소리까지 훤히 들려옵니다. 한숨인지 신음인지 모를 소리를 흘리며 차라리 귀를 막고 돌아 누워버렸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고 다음날 저는 집에서 2정거장 떨어진 곳에 있는 은행에 걸어 다녀왔습니다. 아들에게서 돈이 왔나 알아보려고 갔지만 실망만 안고 돌아왔죠. 민수의 엄마가 요구한 공과금과 지난 겨울에 난방비를 주기 위해 돈을 찾았더니 통장의 잔액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이 정 죽게 되지 않고서야 애미 생활비를 이토록 안 보내줄 리가 없는데 사업을 늘리려다 되래 망조가 든 건 아닌지 몰라. 아이고 분다 하니까 하루아침에 왕겨석 섬을 분다고. 장인이 물려준 껍데기만 남은 회사 어떻게 되살려 좀 핀다 했더니 욕심이 과했지. 어째서 미국 같은 큰 나라에까지 가서 새로 뭘 시작해 보려 했던고. 방문턱에 걸터앉아 시큰거리는 무릎을 주무르며 한탄하고 있을 때 부엌문 바로 앞에 별채 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누구세요? 저요, 어머니. 에고, 네가 웬일이냐? 둘째 아들의 듬직한 목소리에 무릎 아픈 것도 있고 몸을 벌떡 일으켰습니다. 저는 시큰거리는 무릎에 낯을 찌푸리며 부엌 문지방을 넘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매일 온다 벼르면서도 통시간을 못 내다가 오늘에서 겨우 찾아뵙네요. 양손에 묵직한 비닐봉지를 갈라든 둘째 며느리가 앞으로 나서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40줄 나이에 무색할 정도로 소매를 뽑아 걸친 바바리 코트가 멋들어져 보였습니다. 회사 말단 사원인 남편의 월급이 성에 안 차 보험회사 외무원으로 놔두는 며느리는 항상 몸과 축에 신경을 썼죠. 나야 무슨 별일이 있겠냐. 너희들이 새끼들 가르치며 먹고 살기 바쁘지. 그런데 애비 너는 회사 일은 어쩌고. 오랜만에 어머니께 효도 좀 하려고 일찍 나왔어요. 자, 어서 방으로 들어가세요. 모처럼 며느리 손에 지은 밥도 드셔보시라며 아들이 웃으며 저를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는 게 웬일인지 싶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왜 이왕이면 애들도 좀 데리고 오지 않고. 아이고, 말씀 마세요, 어머니. 요샌 애들이 어른보다 더 바빠요. 학교에서도 보충 수업이다 뭐다. 오밤중이나 되어야 돌아오죠. 집에 오면 또 학원 가야죠. 방학도 없고 일요일도 없다니까요. 아이고 그러다 애 잡겠구나. 애들은 그저 놀면서 크는 법인데. 그래도 그래야 대학을 가는 걸 어떡합니까? 그것들도 지 아비처럼 요 모양 요 꼴로 살게 할 순 없잖아요. 왜? 네 꼴이 뭐가 어때서? 둘째가 대학 못 간 타령을 할 때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 형만 대학에 보내주고 자기는 안 보내줬다 이겁니다. 소시적에 지가 먼저 학업을 포기해버린 일은 염두에 두지 않는 눈치였죠.
첫째는 자신의 학비를 스스로 벌면서 공부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한 번을 변변히 대어 주지 못했죠. 그런데도 둘째는 내가 형을 편애했던 걸로만 여기려 들었습니다. 현실의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의 이상하게 비뚤어진 심사였죠. 며느리 혼자 바삐 돌아가던 부엌에서 고기 볶는 냄새가 구수하게 방문 틈으로 스며들더니 금세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비닐봉지 속의 모든 것들이 반찬이 되어 올라앉았습니다. 이거 무슨 잔치상 같구나. 집이나 좀 가까우면 저도 아침 저녁으로 드나들며 반찬도 좀 해드릴 텐데 그럴 수도 없고 게다가 태안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 다른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며느리가 변명을 늘어놓으며 젓가락으로 고기 반찬을 집어 제 숟가락 위에 얹었습니다. 그럼 나야 뭐 이제 혼자 끓여 먹는 게 버릇이 된 걸. 그런 걱정은 말고 전화나 좀 자주 하면 좋겠다. 너희들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하고 또 전화로도 누구랑 좀 얘기를 하고 살아야지. 허구한 날 입을 닫고 사니 목구멍에 풀 나겠구나.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그러려고 마음은 먹지만 아침 일찍부터 밖으로 나돌다 보면 매번 까맣게 잊어버리네요. 그러자 아들이 음식을 입에 넣은 채 눈을 치켜뜨며 말했습니다. 왜? 형하고 선이도 전화할 텐데요. 그래, 걔네도 가끔은 하지. 그래도 너희가 서울에 살면 전화하기 더 쉽잖아. 국제전화나 시외전화 부담이 없으니까. 그건 그렇네요. 이봐, 어머니 말씀 들었지? 앞으로는 아무리 바빠도 하루 한 번은 꼭꼭 어머니께 문안 전화를 드려. 내 매일 저녁 확인해 볼 거야. 만약에 잊어먹었다간 나한테 혼날 줄 알았어? 아이고, 알았어요. 그동안 못한 것까지 아주 하루 2번씩 하죠 뭐. 아서 하루 2번은 나도 성가셔. 그저 더도 말고 사흘에 한 번씩만 하면 좋게. 나는 손사래를 쳤고 아들과 며느리는 크게 웃었습니다. 방 안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명절이나 다른 특별한 날에도 제가 찾아갔으면 찾아갔지 애들이 우리 집을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죠. 모처럼 사람 사는 맛까지 느끼며 맛있게 저녁밥을 먹고 나서 며느리가 가져온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형이 미국 갈 때 인감도장을 어머니께 맡기고 갔잖아요. 그거 어디 있어요? 인감도장은 큰아들이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며 버리려 했을 때 제가 아들의 손때가 묻은 것이라며 주워둔 것입니다. 형인감도장? 건 왜? 제가 물었습니다. 좀 쓸 데가 있어서 그래요. 글쎄 어디에 쓸 건데? 아들은 약간 멋쩍은 듯한 손으로 머리를 긁으며 말했습니다. 딴 게 아니고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 좀 얻어볼까 하고요. 우리 사는 집은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평수가 작아서 그걸로 융자 받아봤자 몇 푼 안 되거든요. 은행 융자를? 네, 저라고 어디 평생 남의 밑에서 심부름꾼 노릇만 하다 말란 법 있나요? 마침 친구가 회사를 차리는데 동업을 하자고 해서. 아들의 말이 갑자기 크고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본금 얼마만 되면 그까지 융자 얻은 것쯤은 금방 지금 다니는 데서 착실한 거래점 몇 개만 달고 나가서. 저는 미처 말을 새겨들을 경황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애가 이 집을 아주 꽉 믿고 있구먼. 어서 빨리 사실대로 말해줘야 실망이 덜 할 텐데. 아들이 잠시 말을 멈춘 틈을 타 저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어쩌냐. 이 집은 이제 형 집이 아닌걸.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이 형 집이 아니라니요? 아들은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고 며느리도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았죠. 그렇대도 내가 그동안 너희들한테 말은 안 했다만 이 집은 형이 미국 가면서 안채를 민수네한테 팔고 간 거야. 에헤이 설마 어머닌 또 제가 무슨 사고라도 칠까봐 그러시는 거죠? 염려 마세요.
더도 말고 딱 1년이면 융자 받은 것 이자까지 쳐서 다 갚을 수 있어요. 글쎄 정말이라니까 그러는구나. 그럼 내가 형한테서 온 편지를 보여주랴. 미국 가서 얼마 안 있다 이런 편지를 보냈더구나. 나도 처음엔 여간 섭섭하지 않았는데 사업 자금이 모자라서 그랬다는 걸 어쩌겠니? 그래도 저희가 한국에 다시 오면 즉시 도로 산다고 했어. 저는 첫째가 준 편지를 찾아 건네주었습니다. 둘째가 편지를 받아서 읽기 시작하자 며느리도 남편 어깨 너머로 눈길을 꽂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흥분으로 벌개졌던 얼굴이 점차 누르스레하고 서늘하게 식어갔죠. 아들의 입가가 떨리기 시작하고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마구 구기며 방구석으로 던졌습니다. 이런 날강도를 형이라고 믿은 내가 잘못이지. 나는 황급히 종이공이 되어 구르는 편지 뭉치를 집어 펴면서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형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머니는 그저 형 말이라면 뭐든지 오냐오냐 하시더니 이 지경을 당하고도 여전히 형 편만 드시네요. 이 지경이라니? 이건 완전히 계획적인 거 아니냐고요. 우리들 몰래 집까지 팔아간 걸 보면 애초부터 한국에 다시 돌아올 작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순전히 어머니를 떼어놓고 갈 목적에서 그런 거짓말까지 한 거잖아요. 아주 통박 한번 잘 굴렸네. 이런 식으로 일을 꾸며 놓으면 결국 국내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어머니를 모시게 될 거라는 계산이겠지만 누가 그 수에 넘어간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머니를 미국으로 보낼 테니까 어디 두고 보라지. 세상에 똑똑한 놈이 저뿐인 줄 아나. 내 이 천하의 못된 놈. 전 입술을 떨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듣자 하니 못할 말이 없구나. 너가 늙은 애미를 짐작처럼 포장해서 꼬리표라도 달아 비행기로 붙이겠단 수작이냐? 내 놈이 그러면 미국 간 농민들 그러지 못하라는 법 없으니 결국 이 애미는 꼬리표 달고 태평양 바다 위를 왔다 갔다 하다 죽겠구나. 썩 나가거라 이놈. 애미를 사람 아닌 짐작 취급하는 너희들이 사람이냐? 아버지 돌아가실 적에 임종 자리에서 뭐라 말씀하셨냐? 동기간도 모르고 애미도 모르는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으니 어서 썩 나가거라. 그런 게 아니라요, 어머니. 며느리가 제 팔을 잡으며 뭐라 변명하려 했습니다. 듣기 싫다. 돈 벌러 나간다는 핑계로 철이 바뀌도록 안부 전화 한 통이 없다가 무슨 덕 볼 구멍이 나 있을 듯 싶으니까 고기야 과일이야 사들고 와. 부창부수 그 나물에 그 밥이라 아주 똑 떨어지게 만났구나. 어서들 가라니까. 여기선 돈 일절 한 푼 나올 구멍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알아보란 말이야. 기만 나는 숭늉이 더 뜨겁다고 저도 그런 분노와 질타의 말들이 마음속 어디에 숨어 있었나 놀랄 정도로 퍼부어댔습니다. 아마도 이때껏 혼자서 안으로 삭혀오던 섭섭함과 노여움이 한꺼번에 폭발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먼저 A씨 소리를 지르며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고 며느리가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남편의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저도 문 앞까지 따라 나가 아예 문고리까지 걸어 잠그고 안으로 들어왔죠.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어깨로 숨을 쉬며 못다 한 말들을 속으로 곱씹었습니다. 천하의 못나고 못난 놈. 저놈이 형 미국 갈 때 단돈 한 푼을 보태주기라도 했으면 또 몰라. 형이 한국에 있을 때 자기 회사에 와서 일 좀 도와달래도 윗사람으로 모셔가지 않으면 안 간다고 버티던 놈이 무슨 염치로 저놈도 작으나마 저 집이라고 쓰고 살면서 형이 지집지가 팔아간 것이 뭐 그리 큰 잘못이요. 한마디로 덕은 보고 싶고 늙은 애미는 떠맡기 싫다 이것이겠지.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둘째 내외가 왔다가 일이 저의 뜻대로 안 풀린다고 제 속을 뒤집어 놓고 간 지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소리소리 지르며 야단쳐 보낸 게 후회됐죠. 둘째도 모처럼 크게 세운 계획이 초장부터 빗나가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일 테지만 그걸 가지고 그토록 매몰차게 몰아붙였으니까요. 한편으로는 어른으로서 해야 할 말을 했다고 생각되기도 하여
어쨌든 그들 쪽에서 어떻게 나오나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사람이라면 이튿날 안에 당장 전화라도 해서 잘못을 사과하려니 그렇게 하면 저도 사과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아들은 고사하고 며느리조차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제 저금 통장에 잔액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도 당장 의지할 건 멀리 있는 첫째보다는 가까이 있는 둘째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은근히 초조해졌습니다. 제발 그것들이 이 애미가 먼저 저희한테 굽히고 드는 수통스러운 꼴만은 면하게 해주어야 할 텐데. 갑자기 울린 전화벨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전화기를 닫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움켜쥐듯 턱업지겁 수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누구냐? 태아내비냐? 나야, 엄마. 정아 애미로구나. 남편 따라 지방 도시에 가서 살고 있는 딸 선희의 목소리임을 알자 제 기운이 한풀 꺾였습니다. 웬일이냐? 아이들이랑 박서방이랑. 우리는 다 잘 있어요. 근데 엄마, 아버지 없이 막내로 자란 딸은 버릇이 없었습니다. 저의 안부는 쏙 빼고 자기 할 말만 했죠. 작은 오빠가 전화해줘서 알았는데 큰 오빠가 집을 아주 팔고 갔다며? 어쩜 큰 오빤 그럴 수가 있어요? 집은 사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니까 작은 오빠나 저한테도 권리가 있는 건데 우리한테는 의논 한마디 없이. 듣기 싫다. 너도 또 그 얘기냐? 못된 것. 너도 태아내비랑 똑같구나. 형제간에도 따질 건 따져야지. 작은 오빠하고 난 사실 큰 오빠가 엄마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을 큰 오빠 명의로 해도 가만히 있었던 거라고요. 근데 이제 와서 엄마마저 안 모신다면 그게 무슨 경우예요?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나 너희들 손에 밥 안 얻어먹는다. 염려 마라. 큰애가 안 돌아오긴 왜 안 돌아와? 사업이 뜻대로 안 돼서 그렇지 이제 곧 돌아올 거다. 다시 돌아올 사람이 집을 아주 팔고 가요? 그리고 오빠 혼자 돌아오고 싶어 해도 어쩌겠어요? 새언니가 안 온다고 하면 못 오는 거예요. 큰오빠는 여기 있을 때도 언니한테 꽉 잡혀 살았는데 거기선 오죽하겠어요? 애초에 엄마가 잘못했어요. 왜 큰오빠가 집을 판 거를 알고도 작은 오빠랑 나한테 사실대로 말을 안 했어? 작은 오빠는 엄마가 끝까지 큰 오빠만 싸고 돈다고 단단히 비위가 뒤틀렸더라고. 이제 믿을 건 작은 오빠뿐인데 어쩌시려고요? 어쩌긴 뭘 어째. 고려장 당한 셈 치고 이대로 살다 죽는 거지. 저는 한마디 쏘아붙이곤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것이 목을 메어오르면서 맥을 놓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사연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에게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이 이야기는 실화가 아닌 소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자녀를 키우다 노후 준비는커녕 자신을 위한 인생 한번 살아보지 못하고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나이 들어 돈 벌 능력도 없는데 자식들을 위해 있는 돈 없는 돈 다 주고 남은 재산까지 모조리 탈탈 털리고 나니 찾아오지도 않는 자식들을 보며 내 자식은 그럴 줄 몰랐다고 통곡하시는 부모님.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며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식들. 소설 아닌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 늦어지고 부모의 지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모가 노후에 파산할 확률이 높아지며 인생 후반부 불행의 씨앗이 되고 이는 결국 노년기의 재앙으로 연결됩니다. 인연이 되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신의 노후까지 포기하며 자식에게 헌신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뿐만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 조금은 냉정하게 심사숙고해보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노후의 지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